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맨손으로 가문을 일으켜 부를 쌓은 이 영감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과 두 며느리가 있었지요. 맏아들 이진사는 성정이 급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었고, 그의 처 박씨 부인 또한 허영이 심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기 일쑤였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 이선비는 심성은 착하나 우유부단하여 늘 형의 기세에 눌려 지냈고, 그의 처 서씨 부인은 말수가 적고 겸손하여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이 영감이 여든을 바라보게 되자 기력이 쇠하여 자리에 눕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집안의 실권이 맏아들 내외에게 넘어가면서부터 집안에는 찬바람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아버님께서 기침을 덜 하시는 듯하니 이만하면 저와 서방님이 가업을 물려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님께서 평생 이루신 재산을 제가 잘 지켜내야지요. 동생 녀석은 어차피 그럴 깜냥이 못 됩니다. 이진사 부부에게 시달린 이 영감의 부인은 진작에 세상을 떠났고, 늙은 영감의 병수발은 아래 것들과 둘째 며느리인 서씨 부인이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병수발은커녕 매일같이 시아버지의 재산을 탐하며 안방을 기웃거렸지요. 그날 밤도 서씨 부인이 정성스레 달인 탕약을 들고 시아버지의 방에 들었습니다. 아버님, 약 드실 시간이 옵니다. 에고, 둘째야, 오늘도 내가 고생이 많구나. 맞이 놈은 코빼기도 안 보이더냐. 아주버님께서는 큰일로 바쁘신 게지요. 염려치 마셔요. 바쁘긴 뭐가 바빠. 내 재산이 어디로 가나 그것만 살피고 있겠지. 쯧쯧,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놈. 서씨 부인이 물수건으로 늙은 시아버지의 땀을 닦아주자 이 영감이 며느리의 손을 툭 잡았습니다. 아가, 너는 무엇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느냐? 예, 아버님. 됐다. 약은 저기 두거라. 내일 아침 내 서방과 아주버니 내외를 모두 내 방으로 불러 모으거라. 이제 때가 되었다. 서씨 부인은 시아버지의 말에 묘한 기운을 느끼며 조용히 방을 물러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영감의 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맏아들 이진사 내외는 기대감에 잠기던 얼굴이었고, 둘째 아들 이선비는 그저 아버지가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말없이 시아버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콜록콜록 다들 왔느냐? 내가 이제 기력이 다하여 너희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고자 한다. 아버님, 그런 섭섭한 말씀을 저희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님, 염려 마십시오. 아버님의 뜻을 소자가 잘 받들겠습니다. 이 영감은 그들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평생 모은 재산이라야 너희도 알다시피 그리 많지 않다 허나 둘로 나누기에는 내 뜻이 있어 그리하지 않겠다. 이진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마당쇠야. 문 밖에서 대기하던 마당쇠가 방으로 들어와 깊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예, 영감마님. 내가 일러둔 것을 가져오너라. 마당쇠는 이 영감이 준비한 물건을 방 한가운데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금빛이 뿜어져 나오는 곳간 열쇠였고, 다른 하나는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낡은 자물쇠로 잠긴 괴짝이었습니다. 아버님, 저 열쇠는 그래, 저 열쇠로 열 수 있는 곳간 안에는 우리 가문의 양식인 쌀 500석이 들어있다. 큰 며느리는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쌀 500석이면 평생을 놀고 먹어도 될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괴짝은 이 집안의 식솔들이다. 이 영감이 마당쇠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마당쇠야, 저 괴짝 안에는 무엇이 들었느냐? 영감마님, 이 집 노비 10명의 문서가 전부 들어있사옵니다. 그 말에 이진사와 큰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안도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밤만 축내는 종놈들 문서가 다 무슨 소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유산은 이것이 전부 다 내 너희에게 선택하게 하겠다 맞이라고 더 주고, 막내라고
덜 주지 않겠다. 너희 그릇대로 하나씩 선택하거라. 무거운 침묵이 방안을 짓눌렀습니다. 이 진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곁눈질로 낡은 괴짝을 비웃고는 금빛이 뿜어져 나오는 열쇠를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아버님, 소자맞이로서 가문의 근본인 양식을 택하겠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하니 쌀이 으뜸이지요. 하하! 아이고, 서방님 잘하셨습니다. 아버님, 역시 맞이는 다릅니다. 이 진사는 괴짝을 바라보며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아우야, 너는 저 짐덩어리들을 막거라 어쩌겠느냐. 내 복이 그뿐인 것을 저 10명의 입을 어찌 먹여 살릴꼬? 아이고, 동서. 저 밥만 축내는 종놈들이 무슨 재산이오? 쌀 한 톨 없는 황무지에 가서 저들을 데리고 농사라도 지으시려오? 그래도 어쩌겠소. 아버님 뜻이라니. 마당쇠를 비롯한 노비들은 모두 고개를 떨구고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맏아들 내외의 노골적인 조롱에 둘째 아들 이선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쌀 500석을 놓친 것이 분하고 원통하여 아내 서씨 부인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이 부인, 쌀을 저 형님에게 빼앗겼소. 이제 우리는 어찌 산단 말이오? 저 괴짝을 받아들면 저 10명의 입을 우리가 어찌 먹여 살린단 말이오? 이선비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아버님, 쌀을 조금이라도 나눠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서 있던 서씨 부인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곳간의 열쇠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낡고 먼지 쌓인 노비 문서 괴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뽀얀 먼지 위에 조용히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이것을 택하겠습니다. 부인, 지금 제정신이오? 저것은 쌀이 아니란 말이오. 당장 물으시오. 서씨 부인은 당황하여 소리치는 남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방님,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사람은 귀한 것입니다. 그녀는 다시 시아버지와 괴짝 앞에 고개 숙인 노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분들을 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눈을 감고 기침만 하시던 이 영감이 실눈을 떴습니다. 늙고 주름진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당쇠는 고개를 들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지은 서씨 부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 진사와 큰 며느리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저런 팔푼이 같은 것들이 있나 혀를 차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렇게 이 영감의 재산 분배가 끝났습니다. 형이 진사는 그 길로 쌀 500석이 들어있는 곳간으로 확인하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밖으로 나가는 동생 부부를 비웃었습니다. 아우야, 그 짐덩어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 참이냐? 이 형님이 정 불쌍하면 저기 마구간 옆에서라도 지내게 해줄 수 있네만. 하하! 서방님도 참, 저것들 밥 먹이는 쌀이 더 아깝지요. 어디 척박한 황무지에 가서 굶어 죽든 말든 내버려 두시지요. 아이고, 동서, 팔자도 참 기구하시오. 이선비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씨 부인만이 묵묵히 형님 내외에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고개를 떨군 노비들을 이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는 어찌하면 소 형님의 말이 맞지 않소. 저 많은 입을 데리고 척박한 황무지라니 당장 오늘 밤 잠자리는 어찌할 것이며 내일 끼니는 어찌 해결할 참이오? 서방님, 황무지에도 비를 피할 낡은 움막은 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짐 덩어리인지 복덩이인지는 이제부터 저희가 하기에 달린 것이지요. 서씨 부인의 말에도 이선비의 한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씨 부인은 더 말하지 않고 10명의 노비들을 이끌고 마을 변두리의 척박한 황무지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사람이 살던 곳이라 하기 민망할 정도의 낡은 흙집 한 채와 거친 자갈밭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노비들은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쌀 500석을 차지한 큰 주인님을 따랐어야 했는데. 이제 우린 다 굶어 죽었네.
이 척박한 땅에서 뭘 해먹고 살란 말인가? 마당쇠만이 묵묵히 서씨 부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지요. 밤이 되자 이선비는 흙집 한 구석에서 잠을 청하려 했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노비들의 울음소리와 자신의 처량한 신세의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반면 서씨 부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씨 부인은 낡은 괴짝을 마당 한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노비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의 한탄 소리에 저 또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니, 작은 마님 저희를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많은 식소를 먹일 쌀도 없으신데. 여러분을 부릴 생각이었다면 저는 아버님의 유산 분배가 불공평하다며 그 자리에서 울고불고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괴짝의 자물쇠를 열고 그 안에서 노비 문서 한 묶음을 꺼내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부릴 생각이 없소. 그녀는 그 말을 마치자마자 노비 문서 묶음을 활활 타오르는 불에 집어넣었습니다. 부인,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요? 저것이 우리 집의 유일한 재산인데. 아니 저것은 모두가 경악하여 숨을 죽였습니다. 노비 문서가 불길에 휩싸여 반쯤 타들어갈 때였습니다. 서씨 부인이 재빨리 불붙은 문서를 꺼내 땅바닥에 던져 불을 껐습니다. 문서의 반을 태워 여러분의 마음을 얻고 이 반을 남겨 관하의 기록을 유지하겠소. 오늘부로 여러분은 나의 노비가 아닌 나와 함께 이 땅을 일굴 동업자요. 그녀는 숨을 죽이고 있는 노비들을 향해 굳은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면천시킬 것이오. 대신 이 황무지를 함께 일구어 나오는 수확의 절반을 여러분의 정당한 싹으로 나눠 갖는 것이 어떻겠소. 나는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업자가 되겠소. 마당쇠는 서씨 부인의 발치에 엎드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님 지금 저희를 노비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나는 사람을 산 것이오 짐승을 산 것이 아니오. 어찌 사람을 짐 덩어리로 취급할 수 있겠소.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오. 나와 함께 이 땅을 읽어보시겠소. 마당쇠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마님, 이 마당쇠 죽는 날까지 마님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겠나이다. 다른 노비들도 일제히 엎드려 울며 서씨 부인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선비는 아내의 과감한 결단과 그에 감복하는 노비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해 지독한 가뭄이 온 마을을 덮쳤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발라졌고 강물은 말라붙었습니다. 쌀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지요. 이 진사는 쌀 500석을 움켜쥐고 곳간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하하!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쌀값이 금값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다 팔아야겠다. 그는 혹시나 동생 내외가 쌀을 구걸하러 올까 싶어 일부러 황무지를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아우님, 이게 웬일인가? 땅이 다 갈라졌는데 자갈밭에서 농사는 잘 되어 가시는가? 쌀 한 톨이 아쉬울 게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쯔쯔. 서씨 부인은 조롱하는 이 진사에게 묵묵히 물 한 바가지를 떠다 주었습니다. 아주버님, 날이 덥습니다.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지요. 흥, 물은 무슨? 쌀이나 잘 지켜야 할 것이야. 이 진사가 돌아가자 이 선비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런 모렴치한 인간을 보았나? 부인, 우리는 이제 어찌하면 좋소? 땅이 말라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지 않소. 서방님, 노비 문서를 택할 때 제가 눈여겨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씨 부인은 마당쇠를 불렀습니다. 마당쇠 어른, 이 땅에서 오래 일하셨으니 이 땅의 물기를 아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겉은 말랐으나 분명 물이 흐르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마님, 어찌 아셨습니까? 이 황무지 아래로 지하 수맥이 흐른다는 늙은이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사옵니다. 그날부터 서씨 부인과 이선비 그리고 면천된 노비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땅을 팠습니다. 모두가 동업자라는 마음으로 똘똘 뭉쳤지요. 며칠 뒤 마침내 그들의 괭이 끝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올랐습니다.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 물로 쌀 대신 가뭄에 강한 감자와 보리를 심었습니다. 한편 이 진사의 곳간에서는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뭄 뒤에 때 이른 장마가 닥치자 이 진사가 꼭꼭 숨겨두었던 쌀 500석이 곳간의 열기와 습기를 이기지 못하고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 돼! 내 쌀! 내 피 같은 쌀! 악취가 진동했지만 이 진사는 쌀값이 떨어질까 두려워 썩은 쌀을 내다 팔지도 못하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가을이 되자 서씨 부인의 척박했던 황무지에서는 노란 감자와 통통한 보리가 산더미처럼 수확되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수확한 감자와 보리로 큰 솥을 걸고 마을 잔치를 열어 가뭄에 굶주린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이 진사는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쌀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몰래 강가에 내다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잔치를 즐기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저게 다 못이요? 이 진사댁은 쌀이 썩어 나오는데. 찝찝 저 쌀이면 우리 마을 사람들 한 달은 먹였을 텐데 욕심부리다 다 버리는구먼. 그러게 말이여. 반면에 저 서씨 마님댁은 척박한 땅에서 수확 잔치를 여는 것 좀 보소. 황무지에서 감자가 저리 많이 나오다니. 이 진사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썩은 쌀을 버리지도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가 재물이라 믿었던 쌀을 썩어버렸고 그가 짐덩어리라 비웃었던 사람들은 황무지에서 풍성한 수확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 진사는 썩은 쌀을 강물에 버린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쌀 500석을 잃은 충격과 동생 내외를 향한 시기심으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감히 나를 능멸해? 짐덩어리인 줄 알았던 것들이 내 뒤통수를 쳐. 서방님, 이대로 계실 겁니까? 저것들이 저 황무지에서 저리 잘 사는데 우리는 이제 어찌합니까? 당장 가서 우리 쌀을 내놓으라고 하세요. 아둔한 여편네 같으니 이미 썩어버린 쌀을 어찌 받는단 말이냐. 하지만 저 황무지 그래. 저 황무지는 원래 우리 땅이었지. 아버님께서 노망이 드셔서 유산을 잘못 나눈 게야. 내가 바로 잡아야겠다. 이듬해 썩은 쌀로 큰 손해를 본 이 진사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는 서씨 부인과 마당쇠가 일군 땅이 점점 비옥해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시기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되찾겠다며 보란듯이 관하로 향했습니다. 그는 사또 앞에 엎드려 눈물로 거짓을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소인의 억울한 사정을 제발 살펴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일로 양반 체면에 이리 곡을 하는 것이오? 제 동생 놈의 처 서씨 부인이 아버님의 유언을 위조하고 저희 집 노비들을 꿰어 도망치게 한 뒤 소인의 땅인 황무지까지 불법으로 점거하였습니다. 무엇이 유언을 위조하고 노비를 빼돌려 그것이 사실이라면 중죄가 아니고 무엇이냐? 당장 서씨 부인과 그 일당을 잡아들이라. 포졸들이 서씨 부인의 흙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서씨 부인은 밭에서 감자를 캐던 중이었습니다. 포졸관하에서 나왔다. 내년이 감히 주인을 속이고 노비를 빼돌려 땅을 차지했다더냐. 당장 사또 앞으로 가자. 마당쇠와 노비들이 괭이를 들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놈들, 함부로 짓거리지 마라. 우리 마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마당쇠 어른, 그만두십시오. 관아의 명의신이 따라야지요. 서씨 부인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포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 이선비는 사색이 되어 아내의 뒤를 따랐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이 진사가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고 구경꾼들이 담장을 둘러싸고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쯧쯧, 저러다 죽지 계집이 분수도 모르고 재산을 탐하니.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양반은 양반인데 이 진사님 말이 맞겠지. 사또가 호통을 쳤습니다. 내년이 정녕 내 시숙을 속이고 아비의 유산을 위조하였느냐? 또한 저 천한 노비들을 꿰어 남의 땅을 점거한 것이 사실이냐? 사또, 저 계집은 요물입니다. 저 천한 것들과 작당하여 저희 가문을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저 괴짝에 든 노비 문서는 본디 제 것이었습니다. 남편 이선비는 형의 기세와 사또의 위험에 눌려 덜덜 떨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서씨 부인의 죄를 확신하던 그때 서씨 부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께 아뢰옵니다. 저는 유산을 위조한 적이 없으며 이분들은 노비가 아니라 저와 계약을 맺은 어엿한 일꾼들이옵니다. 뭐시? 일꾼, 저것들이 노비 문서에 묶인 종놈들인 것을 누가 모른단 말이냐? 내년이 지금 감히 사또를 기만하려 드는 게냐? 저것 보십시오. 사또 전현이 뻔뻔하게 거짓을 고하고 있습니다. 서씨 부인은 당황하지 않고 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쯤 타다만 낡은 노비 문서 묶음이었습니다. 사또 이것이 그 괴짝에 들어있던 노비 문서이옵니다. 관아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사또께 여쭙니다. 만약 제가 이분들을 훔칠 생각이었다면 어찌 재산 가치가 있는 이 문서를 제 손으로 태웠겠나이까? 사또는 반쯤 탄 문서를 받아들고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 진사 또한 예상치 못한 증거물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것은 전현이 증거를 인멸하려다.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면 제만 남겼어야지요. 어찌하여 절반만 태우고 관아의 기록은 남겨두었겠습니까? 저는 사람을 얻고자 재물을 태운 것입니다. 어찌 남의 땅을 탐하겠나이까? 그때 마당쇠가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사또, 마님은 저희의 은인이십니다. 짐승처럼 살던 저희를 사람이라 불러주시고 동업자라 하시며 면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마님을 위해 저희가 기꺼이 땅을 읽은 것이지 마님이 저희를 꿰어낸 것이 아니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마당쇠를 따라 다른 노비들도 모두 엎드려 서씨 부인의 선행을 눈물로 증언했습니다. 남편 이선비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왜 쌀이 아닌 사람을 택했는지, 저 노비들이 왜 죽으림을 다해 땅을 일궜는지, 아내의 깊은 지혜와 헌신 앞에 그는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순간 이선비가 사또 앞으로 기어나와 엎드렸습니다. 사또, 서방님, 이 모든 것은 저의 어리석음과 무능함 때문이옵니다. 아내는 실로 지혜로운 여인이나 저는 형님의 기세에 눌려 아내의 큰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죄가 있다면 사람을 얻기 위해 재물을 버린 제 아내가 아니라 재물을 탐하고 형제를 의심한 저에게 있습니다. 부디 아내 대신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사또는 반쯤 탄 노비 문서와 노비들의 진심 어린 증언, 그리고 남편의 눈물 어린 각성을 보고 모든 것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이 진사, 내 이놈, 내 놈은 재물을 탐하여 형제를 모함하고 무고한 이들을 죄인으로 만들려 하였느냐? 또한 아비의 유산 분배에 담긴 큰 뜻을 헤아리기는커녕 제 욕심만 채우려 하였으니 그 죄가 매우 크다. 사또,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저것은 여봐라, 서씨 부인과 저 일꾼들은 모두 죄가 없으니 석방한다. 또한 이 진사의 무고죄를 엄히 다스려 곤장 10대를 쳐라. 관아 마당에서 이 진사의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지혜로운 며느리가 탐욕스러운 형님을 이겼다. 여섯씨 부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진사는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고 곤장에 맞아 너덜너덜해진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선비는 아내 서씨 부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내가 정말 어리석었소. 당신의 지혜를 알아보지 못했소. 나를 용서하시오. 서방님, 이제라도 알아주셨으니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두 사람은 흙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척박했던 황무지는 이제 그들의 땅과 눈물, 그리고 진심이 담긴 희망의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곤장을 맞고 돌아온 이 진사는 골방에 틀어박혀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썩은 쌀 500석을 잃은 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무고죄로 망신까지 당했으니 그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서방님, 쌀도 잃고 곤장까지 맞고 이제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다 그년 때문입니다. 그 독한 년이 사또에게 무슨 고리를 쳤는지가 분명합니다. 이 진사는 아내의 울부짖음에도 대꾸 없이 천장만 바라보며 며칠 밤낮을 무언가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무언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됩니까? 쌀도 잃고 명예도 잃었는데. 그때
이 진사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유원장! 그래, 유원장이다! 아버님께서 구두로만 그리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 평생 이군 재산을 저 어리숙한 둘째 놈에게 주셨을 리가 없지! 분명 마음이 바뀌시어 장남인 내게 모든 것을 물려준다는 진짜 유원장이 있을 게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유원장의 실체를 본 적이 없다. 유원장이라니요? 그 계집이 서씨 그년이 아버님 임종을 지키면서 그것을 빼돌린 게 틀림없어. 그러니 저리 당당했지. 괴짝에 든 노비 문서는 미끼였던 게야. 그래, 그것만 찾으면 저 황무지도 저 종놈들도 다 내 것이다. 재물도 명예도 잃게 된 이 진사는 최후의 발악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은 유원장이 없기 때문이라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연히 장남인 자신에게 모든 것을 물려줬을 것이며 서씨 부인이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진짜 유원장을 숨기고 있다는 오만함에 사로잡힌 것이지요. 다음 날 이 진사는 보란듯이 대낮에 사또와 포졸들 그리고 문중 어른들까지 이끌고 서씨 부인의 흙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마당에서는 서씨 부인과 남편 이선비 그리고 마당쇠가 모여 다가올 봄에 심을 곡식 씨앗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포졸일 사또 날이 행차시다. 길을 비켜라. 이 형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또 아내를 괴롭히러 오신 겁니까? 사또, 제 아내는 죄가 없습니다. 이 진사는 동생을 거칠게 밀치고 사또에게 소리쳤습니다. 사또, 보십시오. 저 요만한 계집이 저 방 안괴짝에 아버님의 진짜 유원장을 숨기고 있습니다. 유원장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사또는 지난번 일로 망신을 당했던 터라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진사 이번에도 허튼 수작이라면 자네 목이 달아날 것이네. 서씨 부인, 괴짝이 있다 하니 어찌된 영문인지 바른대로 고하시오. 마을 사람들도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현이 아버님 임종 때 받아 챙긴 괴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안에 진짜 유원장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남편 이선비가 아내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이 형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아버님의 유산은 이미 형님이 쌀을 택하고 저희가 사람을 택하여 끝난 일이 아닙니까? 시끄럽다, 이 멍청한 놈아. 너도 저 계집과 한패가 되어 아비의 유원장을 숨긴 것이냐? 그때 소란을 묵묵히 지켜보던 서씨 부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맞으시옵니까? 서씨 부인은 당황하지 않고 시아버지의 것이 분명한 낡고 작은 나무 괴짝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진사의 눈이 탐욕으로 빛났습니다. 저것이다. 저것이 틀림없어. 내가 모를 리가 없지. 당장 열어보시오. 아버님께서 임종 직전 저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남긴다며 훗날 괴짝 밑바닥을 뜯어보라고 하셨지만 아버님의 유품이라 여겨 훼손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품은 무슨? 그것이 바로 유원장이다. 당장 괴짝의 밑바닥을 뜯어보십시오. 아니, 사또, 저것을 압수하여 만천하에 공개해 주십시오. 전현이 아비의 뜻을 거역한 패륜을 저질렀습니다. 이 진사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진짜 유원장을 찾았다고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서씨 부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괴짝을 사또에게 공손히 건넸습니다. 사또 나리, 저는 아버님의 뜻을 훔칠 생각이 없습니다. 부디 아버님의 유지를 모든 백성 앞에서 공명정대하게 읽어주시어 더는 억울한 오해가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진사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득이양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또는 괴짝을 받아들고 괴짝의 밑바닥을 뜯어 그 안에 들어있는 봉인된 서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진사, 자네가 그토록 원하던 유원장이네. 내가 모든 사람이 듣도록 똑똑히 읽어줄 터이니 잘 듣게나. 사또가 서찰을 펼치고 헛기침을 한 뒤 마당에 울려 퍼지도록 큰 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내 아들들에게 남긴다. 이 진사는 무릎을 꿇고 감격에 찬 표정으로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쌀 500석은 언젠가 사라질 죽은 재물이요. 뭐라고? 사또의 목소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노비 10명은 마음을 얻으면 천하를 일굴 살아있는 재물이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감님이 보통 분이 아니셨구먼.
그러게 맏아들 놈 욕심 많은 걸 꿰뚫어 보신 게야. 이 진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또는 마지막 구절을 힘주어 읽었습니다. 나는 내 가문의 미래를 사람의 가치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맡긴다. 나의 모든 재산은 쌀이 아닌 사람을 택한 둘째 내외의 것이다. 라고 적혀있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진사는 자신이 발 딛고 선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뒤로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세, 그럴 리가 없어. 쌀이 죽은 재물이라고? 모든 재산을 저 바보 둘째 놈과 둘째 며느리에게 물려준다고? 거짓말이다. 전현이 사또와 짜고 유언장을 바꾼 게야. 사또가 진노하여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내 놈이 아비의 뜻을 거역하고 무고를 일삼고 이제는 이 관아까지 능멸하는 것이냐. 내 놈이 내 놈의 손으로 가져온 유언장이다. 내 놈이야말로 아비의 뜻을 거역한 폐륜을 저지른 것이다. 이 진사는 자신이 재물이라 믿었던 것이 미끼였고 짐 덩어리가 진짜 유산이었음을 온 백성 앞에서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되었습니다. 또 여봐라. 저놈을 당장 포박하라. 사또, 억울하옵니다. 사또! 또 무엇이 억울단 말이냐. 내 놈은 내가 탐하던 재물 때문에 이미 한번 망신을 당하였고 사람을 훔치려다 무고죄로 곤장을 맞았으며 마지막에는 내 놈의 탐욕 때문에 아비가 남긴 진짜 유언장을 내 손으로 직접 들고 와 내 놈의 파멸을 증명하였으니 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느냐. 사또의 말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내 놈이 사람을 짐 덩어리라 비웃었으나 아버님께서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유산이라 하셨다. 내 놈은 아비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는커녕 재물에 눈이 멀어 가문의 법도마저 어지럽혔으니 그 죄가 실로 무겁다. 사또는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또 여봐라. 이 진사에 남은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무고를 당한 서씨 부인과 그 일꾼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토록 하라. 또한 아비의 뜻을 기만하고 관아를 능멸한 죄를 물어 저놈에게 곤장 20대를 더 쳐라. 사또! 이 진사는 포졸들에게 끌려나가며 뒤늦은 후회의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사가 포졸들에게 짐승처럼 끌려나가자 관아 마당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또의 쩌렁쩌렁한 판결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구경꾼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서씨 부인의 지혜에 감탄하고 이 진사의 어리석음을 탓했습니다. 꼴 좋다. 제 아비를 2번 죽인 놈 아니오? 아버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재물에만 눈이 멀어. 그나저나 저 둘째 며느님은 실로 현부로다 쌀 500석이 아니라 사람 10명을 택할 때부터 보통 여인이 아니었지. 그러게 말이오. 썩어 없어질 쌀 대신에 천하를 일굴 사람을 택했으니 이 영감님이 며느리 하나는 제대로 보셨구먼. 사또는 이 모든 소란을 지켜보고 난 뒤 아직도 어안이 벙벙한 이선비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서씨 부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선비, 예. 사또! 자네는 정말 복이 많은 사내일세 저런 지혜로운 아내를 두었으니 말이야. 이선비는 아내를 바라보며 그저 부끄러운 미소만 지었습니다. 서씨 부인, 예, 사또. 아버님의 유언장은 만천하에 공개되었으니 그 뜻에 따라 이 영감의 모든 재산은 서씨 부인과 이선비의 것이요 또한 무관죄로 관아에 끌려와 고초를 겪었으니 이 진사에게 몰수한 재산 또한 자네들의 것임을 관아에서 증명하겠소. 이제 아무 염려 마시고 돌아가 가업을 일으키시오. 만극하옵니다. 사또 아버님의 뜻을 헤아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부는 사또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는 마당쇠와 노비들이 기다리는 흙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황무지에 도착했을 때 마당쇠와 9명의 노비들은 이미 모든 소식을 전해 듣고 마당에 엎드려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마님, 도련님, 이 천한 것들 때문에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제 서씨 부인은 그런 마당쇠를 말없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편 이선비와 눈을 맞춘 뒤 흙집으로 들어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반쯤 탄 노비 문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부인 그 문서는? 서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은 노비 문서마저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문서가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서씨 부인이 10명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올가매던 문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노비가 아닙니다. 마님, 그것이 참말이옵니까? 여러분은 이제 어엿한 양인입니다. 자유의 몸이니 어디로든 가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척박한 땅을 일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자 마당쇠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디를 가란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갈 곳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마님께서는 저희에게 짐승이 아닌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디 저희를 동업자로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 땅이 마님만의 땅이 아니라 저희 모두의 땅이라 하신 약조를 지킬 기회를 주십시오. 다른 9명의 사람들도 일제히 엎드려 외쳤습니다. 마님, 저희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곳이 저희 집입니다. 마님과 함께 이 땅을 일구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진심 어린 외침에 이선비는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서씨 부인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날 이후 황무지라 불리던 척박한 땅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선비는 더 이상방 안에 틀어박혀 글만 있는 무능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지혜에 감복하여 마당쇠를 형님처럼 따르며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서씨 부인은 모든 살림을 총괄하며 면천된 이들에게 정당한 삭슬 나누어주고 그들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동업자가 된 그들은 더 이상 주인의 눈치를 보는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땅을 일군다는 기쁨의 밤낮으로 땀을 흘렸고 지하 수맥을 이용한 밭은 해마다 풍년을 거두었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들은 쌀이 썩어 나가던 형님의 곳간보다 더 큰 부를 이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황무지의 천석군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재물을 쌓아두고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가뭄이나 흉년이 들면 가장 먼저 곳간을 여러 마을 사람들을 구휼했습니다. 쌀 500석을 쥐고도 썩혀버렸던 이 진사와는 근본이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씨 부인의 지혜와 덕망을 칭송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그릇이 달라야 해. 진짜 부자는 쌀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품는 자로구나. 그렇고 말고 이 영감님이 사람 하나는 제대로 보신 게야. 이리하여 재물을 줬던 자는 재물에 속아 모든 것을 잃었고 사람을 품었던 며느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천하를 얻게 되었으니 세상 가장 귀한 재산은 곳간의 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임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씨 부인과 이선비는 면천된 이들과 한 가족처럼 지내며 그들의 자손 대대로 큰 부와 인망을 누리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